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7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묶음은요. 뭐랄까,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하루치 MRI 스캔 사진 같아요. 아, MRI 스캔 사진이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아파트 값이 2년 만에 반등했다는 부동산 기사도 있고 또 용인에는 120조 원이 들어가는 반도체 클러스터 소식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은퇴를 앞둔 50대가 대출 시장의 주역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이게 언뜻 보면 다 제각각인 소식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이 단층 촬영 사진들을 이렇게 겹쳐보고 그 안에 흐르는 어떤 공통된 흐름, 숨겨진 맥락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개별 사건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자료들은 그야말로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압박과 그에 대한 반응, 이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기사들은 그 반응의 결과물이거든요. 압박과 반응이요? 네, 우리는 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또 현상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당신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동산 시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서울 아파트 값이 드디어 2년 만에 반등해서 11월에 0.81% 올랐다. 이게 헤드라인이네요. 네, 일단은 반등에 성공했죠. 근데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그 헤드라인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거래는 60% 넘게 확 줄었는데 이상하게 오피스텔 거래량은 30% 넘게 급증했단 말이죠. 아, 네, 그 데이터가 있었죠. 이게 뭐 전형적인 풍선 효과 같기는 한데 그 속내가 좀 더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 풍선 효과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반향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방향성이요? 네. 전체 오피스텔 거래의 무려 77%가 전용 40제곱미터 미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소형 평수에 집중됐습니다. 77%나요? 네. 평균 거래 가격도 대책 이전에는 3억 3천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3억 8천만 원대로 뛰었고요. 이건 시장의 자금이 규제가 덜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곳으로 아주 영리하게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아파트 규제가 오피스텔 수요를 늘렸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40제곱미터도 안 되는 이 초소형에만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몰리는 걸까요? 이게 그냥 1인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두 가지 심리가 결합된 결과로 봐야 해요. 두 가지 심리요? 네. 첫째는 실거주 수요죠. 1, 2인 가구에게 아파트 가격이랑 대출 규제는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소형 오피스텔이 합리적인 대안이 된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단기 투자 심리입니다. 아, 투자. 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월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투자 수요까지 몰린 겁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따라오겠네요. 물론입니다. 이런 수요에 발맞춰서 강동구 명일동에는 49층짜리 아파트가 또 서대문구에는 SK의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 단지가 들어서는 등 공급도 뒤따르고 있고요. 한쪽에선 이렇게 새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고 서울역 동부처럼 거의 40년 가까이 멈춰있던 곳에 39층짜리 복합시설이 들어선다고 하고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바로 여기서 다른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좀 복잡해지네요. 어떤 기사죠? 강북 지역 저층 주거지의 97%가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라는 기사요. 강남은 그 비율이 18.3%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아, 그 데이터. 네, 한쪽의 초고층 개발과 다른 한쪽의 낡은 주거지. 이 극명한 대비가 지금 서울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도시의 양극화 혹은 공간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데이터입니다. 재개발 혜택을 받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주거 환경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죠. 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오래된 문제를 푸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라면요?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AI 기반 재건축 분석 서비스 오르리 같은 플랫폼이 그 예입니다. AI가 이걸 해결한다고요? 네,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10일 넘게 분석해야 했던 사업성을 단 30분 만에 예측하고요. 심지어 주민 동의율까지 계산해 준다고 해요. 기술이 단순히 건물 짓는 걸 넘어서 도시 개발의 속도와 방식, 그리고 어쩌면 이 불균형 문제의 해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울 곳곳에서 개발이 한창이지만 결국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건 돈의 흐름이겠죠. 그렇죠. 자금이죠. 그런데 바로 그 돈의 흐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코픽스가 11월에 2.81%까지 올랐습니다. 이 코픽스라는 게 쉽게 말해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돈을 구해오는 데 드는 비용, 즉 자금 조달 비용을 지수화한 거거든요. 아,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비용? 네. 은행이 돈을 비싸게 빌려오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이건 결국 당신의 대출 이자율도 곧바로 오를 거라는 가장 확실한 예고편인 셈입니다. 개인들의 재정 압박이 더 커질 거란 신호죠. 그리고 대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의외였어요. 어떤 부분이요? 당연히 2030 세대가 영끌의 주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주택 관련 대출 1위가 50대로 바뀌었다는 기사 말입니다. 아, 맞아요. 그게 좀 흥미로운 변화죠. 기사를 보니까 예전엔 50대의 중도금 대출이 2030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30대보다 30%나 많아졌다고요. 이게 은퇴를 앞둔 세대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수요, 그리고 은퇴 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려는 본인의 수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아... 자녀 세대 소득만으로는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부모 세대가 마지막 힘을 보태는 일종의 가족 단위의 영끌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가족 단위의 영끌이라. 네. 동시에 부동산을 가장 확실한 노후자비 자산으로 여기는 인식도 여전히 강하고요. 개인 차원의 불안감이 대출 시장의 지형도까지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재정 압박이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불안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고갈 문제죠. 네, 그렇죠. 여야 모두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는 동의했는데 어떻게 고칠지를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네요. 네, 핵심은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을 더 내고 더 받을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자료를 보면 정부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하자는 아니고요. 야당은 보험료율 12%에 소득 대체율 47% 안을 주장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과 현재 세대의 노후 보장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거냐에 대한 뭐랄까 철학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사회 전체가 짊어진 거대한 압박인 셈이죠. 이렇게 개인부터 국가까지 모두 압박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차리려는 움직임도 당연히 있겠죠. 네, 있어야죠. 코스닥 시장의 제도 개편 소식이 그런 맥락에서 좀 흥미롭습니다.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기술력이랑 성장 잠재력을 보고 상장 기회를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체질 개선 시도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죠. 새로운 활력을 기술 벤처에서 찾으려는 거군요. 네, 기존의 대기업 중심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건 국가 차원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은 좀 냉정한 것 같아요. 아, 그 글로벌 도시 순위 말씀이시죠? 네, 글로벌 부유층들이 선호하는 도시 순위에서 서울이 2년 전 16위에서 24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요. 보고서는 과도한 규제랑 도시 환경 개선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동산, 경제 상황과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이나 런던 같은 도시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의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동안 서울은 그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등이죠. 이건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다음 주제, 즉 기술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결국 도시의 미래 가치는 그 도시가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순위 하락을 보니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릴 힘은 기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마침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최전선, 반도체 전쟁을 다루고 있고요. 네, 이제 경제의 심장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문자 그대로 AI 패권 전쟁의 총사령부라 할 수 있습니다. 120조 원,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축구장 50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부지에 거대한 반도체 공장, 메가팹 4개를 짓는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생산될 핵심 무기가 바로 차세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 요즘 뉴스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게 AI 시대에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AI가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기존 메모리로는 감당이 안 되게 된 겁니다. 아, HBM은 정보가 다니는 길을 2차선 도로에서 16차선 초고속도로로 확장하는 것과 같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삼성과 SK는 그 고속도로를 깔 바닥재를 바꾸는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 기술입니다. 유리기판이요? 반도체랑 유리는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게 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플라스틱 기판을 쓰는데 반도체를 더 촘촘하게 쌓아 올리다 보니 열 때문에 휘거나 변형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 열 때문에. 네. 근데 유리기판은 훨씬 더 단단하고 매끄러워서 열에 강하고 더 많은 반도체를 더 빽빽하게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즉, AI 반도체 성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기반 기술이죠.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군요. 맞습니다. 이걸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에 반도체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국내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얼마나 글로벌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기사도 있었어요. 아, 브로더컴 기사 말씀이시죠? 네. 미국 기업 브로드컴이 구글에 대한 반도체 공급 전망을 어둡게 발표하자마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즉시 3~4%씩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나비 효과 같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미국의 포토마스크 기업인 푸트로닉스는 AI 수혜주로 꼽히면서 한 달 만에 주가가 60%나 급등했고요. 네. 그 민감한 반응은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한 국가 안에서 완성될 수 없는 거대한 글로벌 협업 체계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단순히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인 사활을 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히토류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에 히토류 공동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히토류라면 전기차 모터나 첨단 부기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은 중국이 고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래 산업의 혈액과도 같은 이 원자재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건 엄청난 안보 리스크죠. 세계 2위 히토류 매장국인 베트남과 협력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건 반도체 기술 경쟁 못지않게 중요한 지정학적 전략입니다. 기술 경쟁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동시다발적이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항암제 특허 리스크를 피하려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은 사례. 한화 시스템이 KF-21 전투기의 두뇌를 국산화하는 방산 기술. 네이버가 베트남의 XR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미래 플랫폼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서울의 아파트가 반등이라는 작은 현상에서 시작해서 오피스텔로 몰리는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50대 대출 문제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불안을 마주했고요. 네, 그랬죠. 그리고 그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거쳐서 베트남의 히토류 광산까지 가게 됐습니다. 흩어져 있던 뉴스 조각들이 정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꿰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결국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 회피라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불확실성 회피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와 가격 상승의 불확실성을 피해서 더 작고 안전한 오피스텔로 자금이 이동했죠. 아, 그렇네요. 금융시장에서는 은퇴라는 불확실성을 앞둔 50대가 마지막 안전자산이라 믿는 집을 붙잡으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관계에서는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반도체와 히토류 공급망을 필사적으로 재편하고 있고요. 사회 전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다가올 리스크를 줄이고 미래의 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거대한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수십 년 묵은 재건축 문제를 단 30분 만에 분석하고 차세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대한 기술의 힘을 봤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미국 오하이오에서 현관 앞에 놓인 소포를 훔쳐가는 도둑을 아주 단순한 현관문 카메라 기술이 잡아내는 이야기도 있었죠. 네, 흥미로운 대비였죠.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기술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당신의 일상 속 아주 사소하거나 혹은 매우 중요한 영역 중 기술로 인해 가장 예상치 못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